진도에서 102일 만에 실종자 수습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단원고 학생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는 오늘 오후 5시 30분쯤 발견돼 수습됐습니다. 뉴스K는 발견 장소와 수습 과정 등이 적힌 오늘 수색일지를 단독 입수해 보도합니다. 내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앞두고 청와대가 국회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농성 2달여 만에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겠다고 기대했던 유가족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학생들 3명 중 1명은 학교를 숨막히는 장소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인권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보도하겠습니다. 청와대 헬스 장비 구매를 둘러싼 의혹, 여성이나 노약자를 위한 맞춤형 구매라는 전문가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뉴스 리뷰 시간에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작권을 사실상 포기하고도 부끄럽지 않다는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뉴스혹이 충고가 될 만한 발언들을 찾았습니다. 오늘 인터뷰 중에서 만난 인물은 김태진 전 동아투위 위원장입니다. 10월 28일 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10시에 첫 보고를 받은 이후 7시간 동안 7차례에 걸쳐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지시를 내렸으며 그날의 동선은 어땠는지 오늘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춘 실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코바코 사장 등의 보훈 인사를 했다는 논란에 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북한 방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얘기만 해왔던 청와대가 오늘은 그 보고를 받고 지시까지 여러 번 했다 이렇게 밝혔군요. 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청와대 비서실 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7차례에 걸쳐 안보실장과 해경청장에게 구두나 전화로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국감에 앞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대통령이 오전 10시 안보실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은 후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구조 지시 등을 7번 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어디에서 이런 지시를 했는지, 동선은 어땠는지 등에 대해서는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기춘 실장의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당일 외부 행사가 없으셨기 때문에 줄곧 경내에 계시면서 집무하고 계셨고, 다만 국가 원수의 경호 때문에 특정한 계신 바로 그 위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의 위치, 동선 이건 경호상 밝힐 수가 없어서 그랬지 그날 대통령께서 종일 청와대에 계시면서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받으시고 지시를 하시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수차례 보고를 받았다지만 제대로 된 보고였는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대통령이 이런 말씀 하시지 않게 했어야죠. 그거는 방송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벌써 이제 애들은 배가 다 가라앉았는데 끝났는데 대통령은 왜 와서 구명조끼 입은 아이 이야기를 하지? 이런데 우리가 지금 서면 보고를 수없이 했다고 하면 이 서면 보고는 엉터리 서면 보고 아니냐? 사고 직후부터 밖에 나와 있는 학생들도 입고 있었고 또 언론에서도 계속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현 민주연합 의원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김기춘 실장은 보고가 제대로 됐고 대통령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와 또 이재만 비서관, 또 정윤회 씨 등 이렇게 세 사람을 묶어서 만만해라고 부르곤 하죠. 현 정부의 인사를 주무르는 비선 라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김기춘 실장이 뭐라고 하던가요? 네, 김기춘 실장은 만만해나 문고리 3인방 등 비선의 인사 개입 논란에 대해 황당한 이야기라며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이어서 민주연합 의원들은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곽성문 코바코 사장, 이인호 KBS 이사장 등을 언급하며 업무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보훈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김기춘 실장은 자격과 전문성, 업무 경험, 조직관리 능력 등을 갖추고 있다면 공정한 인사 선임 절차를 거쳐서 임명할 수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 실장은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범죄 경력 조회 기록에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기가 조사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묵비하고 있었기에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인호 KBS 이사장이 국감장에서까지 백범 김구 선생은 건국 공로자가 아니다. 임시정부는 정부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해서 파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비슷한 말을 했더군요. 네, 김구 선생이 건국 공로자라고 생각하느냐는 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의 질문에 김기춘 실장은 처음에는 공로자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후에 말을 바꿨습니다. 김구 선생은 건국 공로자입니까?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언급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1962년에 건국 훈장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있는 분들께 주었는데요. 거기에 김구 선생이 들어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받으셨고요. 그럼 건국 공로자입니까? 아닙니까? 건국 공로자죠. 그리고 이게 1962년입니다. 1962년에 우리나라 최고 통치자가 누굽니까? 조국 광복을 위해서 애쓰신 애국자들로 그렇게 포상한 걸로 생각합니다. 잠깐만. 김기춘 실장은 이어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됐다며 임시정부라는 법통과 대한민국의 건국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인호 KBS 이사장의 뉴라이트적 관점과 사실상 일치하는 역사 해석이었습니다. 또 김기춘 실장은 대통령에게 세월호 가족 대책위를 만날 것을 건의해달라는 김재남 정의당 의원의 요구에 상관없는 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5월 16일 날 유가족 대표들 만나셨어요. 특별법 필요하다. 특검도 해야 된다. 확실하게 투명하게 다 밝히자. 그리고 유족 대표 여러분들하고 이러한 이야기, 더 좋은 방안 만나서 또 얘기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유가족들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위로도 하고 못 만나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부하시는 이유, 여전히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유가족들을 외면하고 나몰라라 하는 실종 중인
이런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대통령께 유가족을 꼭 만나십시오라고 건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지금 세월호 특별법이 뭐 조만간 이루어질 것처럼 저희들은 국회의 여러 가지 동향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간에 빨리 이루어지길 네. 바랍니다. 국회에서 돌아가는 것은 잘 돌아가도록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의 역할을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꼭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겠습니까? 이 특별법 문제는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남 의원은 대통령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라며 만남을 건의하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김 실장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오늘 제출한 거죠. 네, 새누리당은 오전에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았고 118명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개정안을 오후에 제출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림으로써 청와대와의 갈등이 부각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김 대표는 청와대와의 갈등 요소였던 처리 시점에 대해선 의총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후 별도의 자리에서 공무원들과 야당이 협조와 이해를 구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고 김영우 원내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말이었습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편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청와대로 초청을 했더군요. 이희호 여사가 북한에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데 어떤 답을 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자 이희호 여사가 그 말을 받아서 북한에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대통령께서 허락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언제 한번 여사님 편하실 때 기회를 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방북 시점을 이희호 여사에게 선택하라고 한 셈인데요.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큰 이 여사의 방북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지 주목됩니다. 이희호 여사는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평양에 조문을 다녀왔고 그 과정에서 김정은 형 국방위 제1위원장도 만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병기 원장은 댓글 사건과 관련된 직원을 처벌하거나 감찰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북 정보 파악 능력을 노출시킨 정보기관답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정원 국감장 취재한 PD 연결을 살아보죠.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이병기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과거 잘못에 관한 반성의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어떤 반성을 했습니까? 네, 이병기 원장은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묵묵히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정원이 대선 개입 사건, 이른바 댓글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했습니다. 이병기 원장은 국정원의 정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받은 명령이 위법한 건 아닌지 따지는 위법명령 청구센터를 만들고 모든 직원이 정치 중립 서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원장은 댓글 사건과 관련된 직원을 처벌하거나 감찰하진 않았다고 밝혀 반성에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위조한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여야 정보위 간사가 전한 국정원 국감 내용에는 이에 대해 국정원이 사과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얘기를 했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 초에서 10월 초 사이 왼쪽 발목에 낭종,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재발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유럽 의사들이 북한에 가서 김 위원장의 발목 수술을 했고 북한 의사들도 유럽에서 관련 치료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을 치료한 의사들이
김 위원장이 고도 비만인데다 지나친 흡연을 하고 있어 고질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했다고 국정원은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데 이어 최근에는 남아있는 장성택 세력을 청산하고 있어 당 간부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를 꽤 상세히 공개를 했는데요.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이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점에서 국정원이 정보기관답지 못했다는 비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보 파악 능력을 북한에 노출시킨 점도 문제고 정보를 준 사람들이 위험해져서 정보원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의 보고 내용을 공개한 건 여야 정보위 간사들이지만 국정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공개였습니다. 국정원 출신이죠. 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이 문제가 언론이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데요. 그렇습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 북한의 정보를 다 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취재진들에게 국가를 생각해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의 동의하에 여야 간사들이 언론 브리핑을 해놓고 안보를 생각해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모순적인 말이었습니다. 이철우 의원은 지난 4월에도 간첩 증거 조작과 관련해 국정원 대공수사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나라가 없는데 인권이 필요가 있겠느냐, 일부 직원이 조금 일탈 행위를 했을 뿐이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세월호 선내에서 실종자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지난 7월 조리사 이모 씨의 시신이 수습된 지 102일 만입니다. 뉴스K가 단독 입수한 오늘 수색 일지에는 시신 확인 시각이 오후 5시 25분으로 기록돼 있었고 수습된 시점은 5시 30분이었습니다. 수색 일지는 88 보령 소속의 최모 잠수사가 B24 선실을 통해 4층 여자 화장실로 진입해 시신을 발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아직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공간이 많다고 주장해왔고 이번에 실종자 시신이 발견된 장소 역시 그동안 가족들이 꾸준히 수색을 요구해온 곳입니다. 국회 농성장에 나가 있는 중계카메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이나 PD. 네, 정말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102일 만에 실종자 수습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원 파악은 된 겁니까? 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실종자 신원에 대한 추정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정확한 신원 파악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 정확한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시점은 오늘 오후 5시 30분쯤입니다. 그동안 생존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실종자를 봤다고 증언한 4층 여성 화장실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곳은 가족들이 꾸준히 수색을 요구해온 곳입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아직 배 안에는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공간이 많다며 이번 실종자 발견을 계기로 정부가 인양에 대한 미련을 접고 수중 수색에 전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이후 102일 만에 추가로 실종자가 수습됐지만 아직 9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종자 발견 과정이 적혀 있는 수색 일지를 입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실종자 수습 직후에 작성된 수색 일지입니다. 이 일지에는 실종자 시신 발견 장소와 해당 장소에 진입한 과정 등이 적혀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시신 발견 장소는 4층 여성 화장실이고 이곳에는 B24 선실을 통해 진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 발견 시간은 17시 25분, 그러니까 오늘 오후 5시 25분이었고 수습이 완료된 시점은 5시 30분이었습니다. 오늘 실종자를 수습한 최모 잠수사는 88 보령 소속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원내대표 주례 회동이 있었습니다. 세월호법을 비롯해 일괄 타결하기로 했던 3가지 법. 단판을 짓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여야는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됐다. 이달 말까지 처리토록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연합 왕규백 원내수석 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3가지 법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됐으나 이견이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유가족 참여를 통한 특검 후보군 추천 문제와 관련해서 김재원 수석 부대표는 여당과 가족대책위 간 협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가족대책위 측과 잠정적으로 협의한 사항이라며 그 부분은 큰 쟁점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진상조사위원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답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 3명을 단원고 유가족과 일반인 유가족이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김 수석 부대표는 쟁점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연합의 안규백 수석 부대표는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과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을 같은 유가족으로 봐야지 분리해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해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늘 정부조직법 TF도 두 번째 협상을 진행했더군요. 배경과 소방방재청 해체 문제, 여야가 접점을 찾았습니까? 네, 정부조직법 TF는 오늘 오전에 이어 오늘 밤에도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를 비롯한 TF 소속 의원들이 모여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여야는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경, 소방방재청 관계자들에게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견을 수렴한 뒤 본격적인 협상을 벌였습니다. 오전 회의 직후 민주연합 유대훈 의원은 해경의 수사권 등을 경찰청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 해경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고수할 경우 협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다며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가 모두 끝난 뒤 밤늦게라도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족대책위가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지요. 내일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염두에 둔 회견입니까? 네, 가족대책위는 오늘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합의 내용과 내일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앞두고 바라는 점 등을 밝혔습니다. 가족대책위는 드디어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생겼다며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실종자에 대한 철저한 수색을 부탁드리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의 협상 과정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인사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검 후보군 추천에 가족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여야가 각각 유가족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나오면 그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 본청 농성장에는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유가족 6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대통령 면담 기대와는 달리 청와대는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유가족들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했다고 유경근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세월호 연장전을 선포했습니다. 연장전 어떤 취지입니까? 네, 연장전에서 연장은 문화예술 도구를 뜻하고 본 경기 이후의 연장을 함께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유가족 농성장에 모인 문화예술인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창작 방식으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신학철 화가, 임진택 소리꾼, 김신 만화가 등 40여 명의 예술인이 참석했는데요. 참석자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망각과 기만으로 잊혀져가는 세월호의 슬픔을, 수렁에 빠진 이 회복될 수 없는 슬픔을 지켜나가고 견지해 나갈 것은 바로 잠수함의 토끼와 같은, 또한 우리 사회의 경보기 역할을 해야 할 예민한 더듬이를 가진 문화예술인이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까지 기억하고 진상이 밝혀지는 날까지 끝까지 문화예술과 함께하면서 그 아픔을 함께하고 유지하고 잊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영화인들은 오는 31일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추모 영화제를, 음악인들은 세월호 참사 200일이 되는 오는 11월 1일 추모 음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연극인들은 세월호 참사 200일에 맞춘 집단 플래시몹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중 3분의 1 이상이 학교 생활을 질식할 정도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2010년 이후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등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잇따라 제정되고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는 등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확대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학생 인권에 반하는 폭력과 규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대전, 울산, 경북, 부산, 인천 교육감에게 상이 주어졌습니다. 이들이 받은 상은 2014 전국 학생인권 침해상. 수상자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중고등학생 5,84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해졌습니다. 이들 가운데 인권 침해 1위를 차지한 대전시 교육감을 대신해 대전 지역 학생이 수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대전은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모로 진짜 여기서 나온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진짜. 근데 더 심각한 것은 학생들이 그거를 더 진짜 잘 모른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냥 당연히 모든 지역이 그러겠지, 우리도 그렇고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창피하네요. 9시 등교 등 학생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느끼는 인권 침해 수준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1년간 교사로부터 언어 폭력을 자주 또는 가끔 당한다는 학생은 42.6%였습니다. 얼차려가 아닌 직접 체벌을 당한 적이 있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학생도 2명 중에 1명꼴이었습니다.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두발 자유는 기본권이라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발 규제는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염색이나 펌어 등 머리 모양에 대한 규제가 있다고 답한 학생들이 대다수였고 머리 길이에 대한 규제가 있다는 응답도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성적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성적을 공개해 수치심을 주거나 성적과 관련해 모욕을 주는 상황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학생이 40%를 넘었습니다. 불이익을 우려해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은 학교 자체에 대한 인식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답한 학생이 전체의 35.8%, 셋 중 1명은 학교 생활을 매우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볼 때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학생인권 침해상 수상 지역으로 선정된 대전과 울산 등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대전이 가장 높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렇게 다른 지역 또한 학생인권 침해 경험 빈도가 60%에서 80%에 웃도는데 전체적으로 학생인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한 지역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부가 나서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학생인권단체와 전교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 교육청에 학생인권 실태와 핵심 인권 과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부각된 MB정부의 자원 외교,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실태는 4대강 사업을 능가하는 부실을 드러냈습니다. 3대 에너지 공기업인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공사의 수십조 원 투자 실패의 사례들을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한 주요 공기업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입니다. 이들 3개 공기업은 이명박 정부 5년간 총 68건의 사업에 약 26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중 57건이 이미 실패하고 철수했거나 투자비 회수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 실패한 비유망 사업으로 18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석유공사가 투자한 총 27건의 자원개발 사업 중 비유망 사업은 22건입니다. 약 8조 4천억 원을 투자해 고작 657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회수율이 0.7%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는 국정감사 기간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9년 석유공사는 부실 기업이던 하베스트사를 4조 3,439억 원을 들여 인수했고 최근 함께 사들인 자회사를 헐값에 되파는 등 2조 안팎의 손실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가스공사가 투자한 20건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중 17건이 비유망 사업입니다. 7조 6천억 원이 투입됐지만 약 2천억 원, 2.6%만 회수됐습니다.
특히 2011년 가스공사가 1조 원을 투자했던 캐나다 셰일가스 광구 3곳의 경우 이미 2곳은 사업을 접었고 나머지 한 곳인 혼리버 광구도 수익이 나기는커녕 투자금의 절반이 손실 처리됐습니다. 1조 원 대부분을 날렸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2010년 이후 3조 6천억 원을 투입해온 호주 GLNG 역시 수익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스공사가 사들인 지분가치의 하락으로 8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가 진행한 사업들도 대부분 빈 깡통이었습니다. 21건 중 19건이 비유망 사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2조 원을 투입해 8억 원, 0.04%에 불과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중 2008년에 투자를 시작했던 멕시코 볼레오 동강의 경우에는 2012년 대주주인 캐나다 회사가 부도 처리됐는데도 이를 쉬쉬하며 그 회사 지분과 채권을 인수한다고 거의 1조 원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사업 실패가 이슈화되는 것을 우려해 혈세로 일단 맞고봤습니다. MB정부가 MB의 치적으로 적극 선전했던 해외 자원개발 사업, 이른바 자원외교는 수십조 원을 달린 역대 최악의 국책사업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당시 자원외교를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들을 중용함으로써 MB 자원외교에 면죄부를 줬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저는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양 장관님께서는 2012년 4월 17일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드디어 전후 60년이 지나도 우리 군이 전시작전권을 스스로 이렇게 행사할 수 없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에 사람들은 뭐 해서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들을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전 안 꾸러운 줄 아시오. 안 꾸러운 줄 아시오. 위에 사람들은 뭐 해서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들을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전 안 꾸러운 줄 아시오. 안 꾸러운 줄 아시오. 유명 연예인 전지현 씨의 트레이너 출신을 3급 행정관으로 채용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청와대가 그 무렵 1억 원대의 운동기구까지 사들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매 내역을 살펴본 납품업계 관계자는 여성이나 노약자를 위한 맞춤형 주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진민 PD와 함께 좀 더 상세히 알아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지현 씨 트레이너. 이분을 채용하고 구설수에 올랐던 청와대가 그 장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청와대는 일명 전지현 트레이너로 유명한 윤전추 씨를 3급 행정관으로 채용해서 논란을 일으켰었는데요. 윤 행정관을 채용할 당시에 1억여 원의 트레이닝 장비도 구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이 제보를 통해서 트레이닝 장비의 구매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필라테스 스트레칭 장비와 유산소 운동기구,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기구 등 총 32종류의 운동기구를 구매했고요. 이 기구들을 구입하는데 최소 8,5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이 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입 운동기구의 경우 환율 등에 의해서 시세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성들이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그 필라테스, 이 관련된 장비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청와대가 구입한 몇 가지 운동기구들을 보면요. 먼저 맨 왼쪽에 있는 파워플레이트라는 미국산 기구, 여배우들이 체형 관리를 위해 사용하면서 화제가 된 기구인데요. 원래도 고가지만 청와대는 최대 2,500만 원 상당의 최고급 사양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러닝머신으로 부르는 그 트레드밀도 회원제 헬스클럽에서 주로 사용하는 900만 원대의 최고급 사양을 구매했고요. 530만 원이 넘는 하체 근육 단련 기구도 구매했습니다. 네. 자, 이런 장비 구매하는 과정에 제2부속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던데요. 복수의 제보자들에 의해서 청와대 제2부속실이 피트니스 장비를 구매했다는 증언이 확인됐습니다. 우선 장비 납품에 관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제2부속실에서 납품 시기를 급하게 요청했고 VIP가 쓰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고요. 또 다른 제보자는 세부 등급이나 용도가 여성과 노약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한 이 장비들과 납품업체들은 윤 전 행정관이 일했던 호텔 피트니스 클럽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제2부속실이라는 곳이 뭐 하는 데입니까? 과거 정부에서는 제2부속실이 대통령의 배우자를 보좌하는 조직이었습니다. 따라서 미혼인 박 대통령 취임 후에는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윤 행정관을 채용하면서 청와대는 제2부속실을 소외계층 소통창구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역할에 대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행정관에 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최민희 의원의 질의 내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우리 행정관과 행정요원들은 이제 대통령님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있고 나이가 국정 최고 책임자를 보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 기밀 사항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국가 기밀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행정관과 됐는데요. 행정요원들의 어떤 그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 죄송한데요. 말씀드릴 수 없으면 제가 여쭙는 것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근데 언론에 이미 났던데 34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상급 공무원 중에 역대 최연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전지현 트레이너로 다 알려진 사람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거죠. 네, 이 답변을 한 사람이 그 유명하다는 이재만 씨군요, 총무비서관. 이 비서관은 이른바 만만회, 문고리 3인방 등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지난해 한 50대 남성이 이재만 비서관을 사칭해서 대우건설 낙하산 입사에 성공하고 또 올해에는 KT 입사까지 시도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이 비서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논란 속 제2부속실의 안봉근 실장 역시 문고리 3인방 인사 중 한 명입니다. 박 대통령이 휴대전화와 가방을 맡길 만큼 신뢰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장비 구입이 뭐 고가 장비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장비를 들여놓고 또 전지현 트레이너라는 윤전추 씨를 행정관으로 데려오면서 혹시 윤전추 씨가 사실상 전지현 트레이너에서 박근혜 트레이너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적들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세 내역을 요청했지만 의원실에조차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윤전추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공개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대통령 트레이닝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특혜 사업이라는 지적은 줄곧 있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하철 9호선 특혜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경실련에 의해서 고발당했는데요.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 지하철 9호선 기본요금을 올려주고 또 최소 운영 수입 보장 MRG, 즉 예상에 못 미치는 수익분을 보전해주는 규모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9호선 대주주인 맥쿼리의 계열사에 이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른바 만사형통 이상득 의원의 아들 지형 씨가 재직 중이었다는 점에서 권력형 비리 의혹도 있었는데요.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검찰은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겠죠.
검찰은 서울시와 민간사업자의 협상 과정에서 협약 내용이 바뀌었을 뿐이라면서 이것이 서울시의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고발된 서울시 실무자들을 불러서 조사했지만 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보고 별다른 조사는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당시 결정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 일이 있었죠? 2009년 7월 9호선이 개통된 뒤 4년간 서울시가 MRG 규정에 따라서 맥쿼리사에 지급해야 하는 지원금은 1,267억 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서울시와 맥쿼리 간의 요금 갈등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맥쿼리가 9호선 사업에서 철수했고요. 서울시는 새 투자자들과 협약을 맺으면서 MRG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네, 검찰이 서울시의 불리한 조건이 아니었다고 한 내용이 제가 기억하는 한은 그 당시 그 지하철 다른 노선의 기본 요금이 800원이던 시점에 이 맥쿼리에는 1,000원을 보장을 해줬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 15년 동안 보장된 수익금이 있었어요. 그 예상 수익의 90%에서 70%를 보전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특혜가 아니라는 얘기군요. 자, 그리고 그 MB 얘기를 하나 더 해보죠. 그 퇴임 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보다도 경호를 받은 횟수가 더 많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한 경호활동 내역을 분석해봤는데요. 그 결과 지난 1년간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경호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경호실에서 공개한 경호활동 내역입니다. 이희호 여사와 권양숙 여사와는 달리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내외에 대한 경호가 이뤄졌다는 걸 감안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횟수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327건의 경호를 받은 데 비해서 이 전 대통령 내외는 1934건,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보다도 6배나 더 많은 경호를 받았습니다. 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일정 때문에 경호를 받았습니까? 우선 이 전 대통령 내외는 각종 해외 교류로 인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난 1년간 총 11번의 경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사례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전부 다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 일부 알려진 사례를 보면 부적절한 사례라는 지적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4월 이른바 황제 테니스 논란이 있고요. 지난해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4주기에 재임 시절 참모들과 골프를 쳤을 때도 경호를 받았습니다. 또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4대강 사업 부적절 판정 등이 논란이었던 지난 8월에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길 때도 역시 대통령 경호실의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네. 자, 맞벌이하는 부부, 서울에서 전세를 마련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까?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이 오늘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그리고 국민은행의 자료를 분석해서 맞벌이 신혼부부가 아파트 전세를 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발표했는데요.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맞벌이 가구가 된 초대줄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통계를 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신혼부부가 아파트 전세를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연도별로 구분한 겁니다. 서울 아파트에 전세를 구하려면 2009년에는 17.2년이 걸렸던 것이 지난해 28.5년까지 늘었고요.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도 2009년 12.6년에서 상승세를 이어가다 지난해는 21년을 넘어섰습니다. 2009년에 비해서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맞벌이를 해야 하는 시간은 서울과 수도권 모두 65% 이상 길어졌습니다. 네. 자, 소득이 전세 가격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세 가격은 치솟고 있는 반면에 맞벌이 부부의 흑자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엔 연도별로 전세 중간 가격, 그러니까 평균 가격과 맞벌이 신혼부부의 흑자 규모를 비교해봤습니다. 네. 전세가의 경우에는 2009년 2억 137만 8천 원에서 지난해 2억 8,209만 원대로 40% 비싸졌고요. 수도권 역시 1억 4,792만 원이었던 아파트 전세가가 지난해 2억 863만 원대로 41%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신혼부부의 흑자액은 2009년부터 점차 감소하더니 지난해를 기준으로 82만 6천 원, 최근 4년간 흑자가 늘기는커녕 18%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죠. 그에 연루됐던 국정원 직원들하고 또 국정원에 협력했던 사람들, 오늘 선고 공판이 있었더군요. 형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국정원 직원들과 협조자 2명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모해 증거 위조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최대 양형은 2년 6개월에 그쳤습니다. 우선 증거 조작을 주도한 국정원 김모 대공수사팀 과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요. 이모 전 대공수사처장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하게 됐습니다. 수사 도중에 자살을 기도했던 국정원 권 과장은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인철 전 주 선양영사관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협조자인 조선족 2명은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네, 이 형량 이거 어느 정도인 거예요? 부족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20년 이상을 헌신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등을 들어서 양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유우성 씨 변론을 맡은 민변 소속 김용민 변호사는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면서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이 검찰의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논란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남 전 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네. 자, 방송인 허지웅 씨라고 있죠. 서북청년단을 비판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토다스야 산케이지 국장을 비롯해서 손문상 화백과 여러 진보 매체를 무작위 고발하고 있는 심상근 씨가 이번에는 방송인 허지웅 씨를 고발했습니다. 허지웅 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서북청년당 재건이를 언급하면서 저런 이름을 창피함 없이 쓸 수 있게 허용한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심 씨는 이 글이 애국단체인 서북청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면서 지난 10일 허지웅 씨를 고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허지웅 씨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대변인을 자처할 정도로 나이가 많은 분이 서북청년단이 과연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냐고 하면서 비판했고요. 또한 고발이 남발되고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제3자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견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고착화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뜨거운 고향 보고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를 흔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 하는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한 번만이라도 잃을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어느 겨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익숙해가는 거친 잠자리 다른 안식을 빚어 그마저 두려울 뿐인데 부끄러운 게으름 자잘한 욕심들아 얼마나 나이를 먹어야 마음의 안식을 얻을까. 하루 또 하루 무거워지는 고독의 무게를 참는 것은 그보다 힘든 그보다 슬픈 의미도 없이 잊혀지기 싫은 두려움 때문이지만
아래 깊이 한 번만은 하루 잃을 수 있다면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으며 긴 여행 끝내리 미련 없이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 정말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감사합니다. 새벽과 한낮의 기온차가 큽니다. 감정의 기복이 그쯤 되면 히스테리가 되겠지요. 몸도 평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지 몸이 무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럴 때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한결 가벼워집니다. 전력 질주하듯 생활에 쫓기다가 잠시 얻게 된 휴식이라 더 좋지요. 여유 있게 즐기는 뜨거운 곰국 한 그릇, 따끈한 국수 한 그릇도 다르지 않고 어쩌다 먹는 라면 한 냄비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냄비물에 몸을 담그는 목욕을 그린 까닭이기도 하지요. 사는 게 무엇에 쫓기는 듯 바쁘고 조바심도 떨치기 어렵지요. 한숨 돌릴 기회를 애써서 만들어야 할 듯 싶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덮었습니다. 지난 2005년 서울시는 맥커리와 9호선 사업 협약을 맺으면서 기본 요금을 다른 지하철 노선보다 높게 책정해주고 15년 동안 예상 수익 대부분을 보장해주는 특혜를 준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맥커리 요구안에 비해서 수익 보장 기간을 줄였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에 불리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맥커리는 자신에게 유리한 서울시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요구를 했고 서울시는 한쪽은 보태주고 한쪽은 깎아서 결국 서울시에 불리한 맥커리에는 특혜인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걸 이해 못하는 게 한국 검찰의 실상입니다. 그동안 MB는 여러 차례 검찰 수사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2007년 대선 직전에 BBK 무혐의 처분으로 대권을 거머쥐었고 민간인 불법 사찰,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실패 등 재임 기간의 각종 실정에 대한 사후 책임도 모면해 왔습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에 받은 경호 횟수가 공개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6배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주석을 만났고 언론은 세일즈 외교라고 보도했습니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지금 진짜 대통령은 누굽니까?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없이는 민주주의 국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이 사태가 일어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언론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40년 전에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했던 것이 그 실천선언이 이루어졌다면은 그러면은 이 40주년이라는 기념식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없었을 텐데 그 40년 전에 있었던 언론의 그 당시의 현실이나 지금의 현실이나 거의 언론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은 갖기 때문에 상당히 비통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있으십니까? 40년 전 박정희 유신 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든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론사의 경우에는 중앙정보부를 비롯해서 군수사기관, 하다못해 시경, 해서 보통 4~5명의 기관원들이 출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자들을 감시하고 기사를 감시하고 또 사진의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기사의 제목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간섭까지도 당하고 있었어요. 72년, 73년 해마다 자유언론 수호는 선언을 했는데 해마다 위수령이든지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것이 또 좌절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74년 10월 24일 날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라고 실천을 집어넣은 것은 어떠한 경우가 돼도 꼭 실천에 옮기겠다 하는 뜻을 갖고 시작했던 것이 실천 선언이었어요. 자유언론 실천선언 이후에 동아일보 내부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관원들 출입을 금지시켰죠. 금지시키면서 그동안 보도하지 못하던 기사들을 보도하기 시작을 했죠. 특히 학생들 데모, 그때 그것을 일면에 톱으로 실지 않으면은 우리가 제작 거부하겠다 하는 투쟁까지 벌이면서 기사를 키웠고 결국은 전혀 예상지도 못했을지도 모르지만은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인터뷰해서 신문 톱으로까지도 실릴 수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자유언론 실천 선언하면서 그동안에 금기시되었던 기사들이 수면에 다시 장식하게 됐죠. 그러니까 자유언론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굉장히 피눈물 나는 투쟁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백지 광고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백지 광고 사태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면이 옛날로 다 돌아가니까 그 유신 정권에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은 광고 탄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광고 탄압을 했을 거예요. 하나 둘 광고주들이 동판을 가져가고 방송국에 CM동을 가져가고 뭐 그랬는데 그러다가 12월 26일이 되면서 아마 전체가 그냥 백지 광고가 되다시피 했죠. 그때 우리가 주장하기를 백지는 백지를 그대로 내보내는 게 낫겠다. 기사를 메꾸지 말고 빈자리를 내주는 게 낫다. 그래서 백지 광고가 됐는데 시민들이 조그만 격려 광고, 자기 의견을 내는 격려 광고가 메꿔지기 시작해가지고 광고란이 전부 메꿔졌었어요. 공여 광고 낸 사람들의 경우가 돈 있는 사람이 낸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낸 거예요.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의 격려 광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무거웠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기의 돌반지를 가지고 온다든지
또 버스 차장들이 비번인 날을 동아일보를 가두 판매해서 그 번 돈 가지고 격려 광고를 냈죠. 그리고 이화대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있죠. 동아일보 넘어져 굴복하면 나는 이민 갈 거야. 국민들의 격려가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정식 광고 수입에 거의 비등할 정도로 격려 광고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격려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기자들이나 PD들, 아나운서들이 해직되는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해임될 당시 그 당일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동료들을 그 당시에 20명을 해임시켰었어요. 우리가 복직을 주장하면서 농성을 했는데 그때 해직시킨 이유가 경영이 어려워서 해직시켰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주장하기는 우리 월급을 감봉해달라. 회사가 어려우면 우리 월급을 감봉해달라. 최악의 경우에 우리 월급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 해직은 말아달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그것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작 거부 농성을 하고 있었던 중이에요. 3월 16일 날 밤서부터 그 소위 장정들이 동아일보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새벽 2시부터 우리가 농성하고 있는 편집국, 방송국에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철문을 잠갔을 때 철문을 용접기로 부시고 또 팻말로 부시면서까지 우리를 내쫓고 그 폭도들에 의해서 얻어맞아서 23명이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권력기관에서 KBS 입사를 제의하신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절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제의가 들어온 거는 민정당 고위 간부였어요. KBS에 잠깐 가서 계시다가 정치를 같이 합시다라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야 정치할 생각도 사실 없었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거절을 했어요. 사실 언론인으로서 정치 제의를 받고 정치계에 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언론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언론인들이 관계나 정계로 나가는 걸 출세하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때 이것이 언론을 좀 먹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이런 제도가 사실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사실은 실천에 옮겼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존경하는 송건호 선배님이신데 동아일보 우리 때문에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사표를 던지시고 나오셨는데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를 하시는데 중앙정보부 압력 때문에 그것도 못하시게 해놓고 청와대에서 사람을 보내서 교육부 장관으로 들어오라는 입각 제의를 했었어요. 그때 송건호 선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언론인이지 행정가가 아니다 하고 거절하셨어요. 언론을 천직으로 알아야지 언론을 징검다리로 해서 관계나 정계로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은 진정한 언론인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언론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똑같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동아TV 멤버들이 후배 언론인들이 자유언론을 위해서 투쟁하고 데모하고 또 농성하고 하는데 그 현장을 우리들이 가요. 가서 그 후배들을 격려하고 하죠. 그것은 우리가 붓을 손에 쥐지 않았고 마이크를 우리 앞에 손에 쥐지 않았다도 지금 자유언론 운동은 아직도 계속 우리는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40년 전 우리가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할 때 이 실천선언을 낭독했던 친구가 홍종민
친구인데 이 친구가 결국은 잡혀 들어가서 고문을 당해가지고 심장이 망가졌죠. 그래서 결국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는데 그때 그 홍정민이가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읽을 때 그 울먹으면서 떨리면서 했던 음성이 생각이 나네요. 자유언론 실천 선언.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미중류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에 있음을 선언한다. 민주사회를 유지하고 자유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 기능인 자유언론은 어떠한 구실로도 억압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교회와 대학 등 언론계 밖에서 언론의 자유 회복이 주장되고 언론의 각성이 촉구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뼈아픈 부끄러움을 느낀다. 본질적으로 자유언론은 바로 우리 언론 종사자들 자신의 실천 과제일 뿐 당국에서 허용받거나 국민 대중이 찾아다 쥐어주는 것이 아니다.